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목요일에 뵙는 젊은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끝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용산의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보도의 파장이 가시지 않아서 오늘도 이 문제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보도가 나온 시점은 어제 새벽 5시 26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치권 반응이 쏟아졌고 기자들도 취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여 지난 8시 53분에 대통령실이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에서 검토된 건 사실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도 나왔거든요.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메시지 혼선을 빚은 겁니다. 자, 강성필 대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인물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아직 정제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에도 언론사 출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선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방증이 뭐냐면 어쨌든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들이 언론이라든가 국민께 한번 흘려서 우리가 한번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방식이 이제 비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정작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정무, 홍보, 이 대변인실 라인은 몰랐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공직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비선 라인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많이 부담이 되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중에 상황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에 불화였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식 라인에서 혼선을 빚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 정보가 뭐 TV조선하고 YTN에서 보도했습니다만 비공식 라인에서 정보를 그럼 흘린 거냐 이런 논란까지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공식 라인이냐 비공식 라인이냐라는 사실 이 경계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많은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사실은 언론의 취재원입니다. 물론 홍보수석실이라든지 뭐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뭐 정무수석 이렇게 정말 언론에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라인도 있지만 뭐 의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외교안보실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그럼으로써 아시겠지만 이 언론이 취재해서 퍼즐을 맞추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비선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검토된 바 없다라는 의견과 검토된 적이 있다라는 의견은 사실은 둘 다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최종 후보군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된 바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협치를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으면서 국회가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후보군에서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양정철 전 이제 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너무 홍보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좀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소개한 거라고 하는데 자, 강 대표. 네. 두 도시 이야기잖아요. 네. 본인은 뭐 윤 대통령과 다른 도시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건지 지금 이 메시지를 갖고 총리직에 제안을 받더라도 수용이 어렵다. 이 입장을 좀 애들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총리직을 제안받거나 지명되면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 지금의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지금 인사는 총리와 비서실장 이 2가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의 입장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주 편한 사람을 써야죠. 네. 비서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야당과 중요한 문제죠. 협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마평에 올랐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번에 나온 어떤 박영선 정 장관이라든지 둘 다 우리 야당의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보도가 흘러나올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어떤 이런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하마평에 오른다면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절차가 야당으로 봤을 때는 조금 틀린 것 같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흘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맞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보네요. 빠지면은 본인들도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정적인데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욕심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비서실장은 여당에서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총리 문제는 좀 빨리 여당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6월 말에 귀국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네. 다음 주 중에 귀국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은 본인은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네. 하고 싶어도 좀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드는데요. 자, 윤주진 대표. 예. 좀 사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은 안 된다. 양정철 그 전 원장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예. 그 정체성 얘기까지 하면서 네.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것은 이런 어떤 검토하는 그런 흐름이 없었다면 과연 권성동 의원까지 나서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실과 가깝고 과거에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지만 예. 사실 이런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와 같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예. 그 전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정식 절차에서 검토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권성동 의원의 반응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이제 검토 과정에서 사실은 여당과의 상당히 중요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래야 국회에서 야당도 설득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인데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양정철, 박영선 이 콤비 카드를 구상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예. 그 구상했던 사람이 아마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작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크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에 그러니까 대해서. 지금 예.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되고 중도로 확장해야 되고 이러한 필요성이 너무 높아서 국민의힘도 지금 위기감이 있으니까 여당으로서 이런 정도의 파격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특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을 때 상당히 그 강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진영의 저격수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활동했잖아요. 또 기업에도 상당히 좀 불편함을 많이 줬던 의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영선 장관을 우리가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모실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이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권성동 의원이 예. 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총리와 비서실장 이 투톱 중에 당장 급한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실 정비부터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인선 관련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을 기용하기로 결심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먼저 거론된 다른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장제원 의원 역시 제안이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이 장제원 의원 카드 비서실장 제안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답니다. 그제죠.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차기 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홍 시장이 KBS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윤 대표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예.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국가 기밀이라고 했어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만남 여부, 그 인선에 본인이 뭐 조언을 해줬다는 그 정도는 좀 확인을 해줬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2년간 국정을 이끌어온 아주 고독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또 예. 총선에 엄청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고 이는 사실 지난번 대선
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홍준표 전 대표가 겪었던 그 참패의 경험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아마 홍 시장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책임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엄청나게 그 격한 소리를 지금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 시장으로부터 뭔가 좀 그 어떤 위로와 지지와 또 예. 조언을 듣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했다라는 그러한 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두 지도자가 긴밀히 가까워진 부분인데요. 다만 홍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총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권을 꿈꾸고 있는 지도자로서는 2인자의 자리는 상당히 좀 그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대신 김한길 위원장을 좀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본인과도 함께 일을 했던 또 인수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치 과외 선생님 같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그러니까 야당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김한길 위원장 얘기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홍준표 시장도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하나 그겁니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이상민, 정진석 다른 분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스텝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오해받을 수가 있고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김한길, 장제원 카드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확실히 기본적으로 본인하고 좀 신뢰가 있으신 분들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것만 버리신다면 정말 넓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 고치지 못하셨다고 하면 저는 비서실장으로는 장제원 그리고 총리로는 김한길 통합위원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이러면 이번 주 후반에 단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인선을 위해 장고에 들어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보고 또 흘리고 또 여론을 보고 여론을 보려다가 또 혼선을 빚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사실 여당 내에서 좀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윤 대표. 과거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언론의 반응을 살피면서 하마평을 좀 직접 들어보고 또 언론에 의한 검증을 통해서 가장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 정권에도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 정도는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둘 다요? 예. 근데 총리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루어지는 인선이기 좀 때문에 여유가 있죠. 예,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비서실장이 먼저 정해져야 다음에 이제 수석 개편이라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장차관 개편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차피 이관섭 실장이 그만두겠다고 한 마당에 대통령실을 이대로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마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먼저 1차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용산에서 또 이렇게 인사 문제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인데 예, 그렇지만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죠? 저는 이 고민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총선에서 대통령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패배했다는 어떤 여당 내의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의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감이 세면 사실 비서실장을 이관섭 같은 어떤 그 전문 공무원을 써도 되지만 지금은 본인이 조금 힘이 빠졌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조금 정치인, 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시점이 묘합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게 16일 저녁인데 총선이 끝나고 12일 그리고 13일, 15일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아주 거칠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5일 글은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잔인한 봄날이 간다. 이런 짧지만 의미심장해 보이는 글을
남겼는데 자, 윤 대표 예. 먼저 우리가 쭉 그 흐름을 보기 전에 이 잔인한 봄날이 간다. 이거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집어든 이 성적표가 너무나 참패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 잔인한 봄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결국은 이것 또한 가고 이제 다음의 정치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패배 속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당 역시 빨리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체제를 구성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빨리 신속하게 재출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홍 시장은 뭔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즉, 이 4월의 봄날은 갔고 이제 새로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 여름에도 홍 시장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나타나서 당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이 4월의 봄날만 잘 지내고 나면 다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난을 하다가 또 이제 대통령을 또 만나고 나서는 좀 안 하다가 또 1시간 전쯤에 또 글을 올렸다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또 본인은 또 인사 추천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좀 소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뭐 권력 구조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이제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라이벌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매우 불쾌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차원에서 여당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오늘 올린 그 페이스북 글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네. 또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는데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본인 정치를 했다는 뭐 그런 것을 애둘러서 말하는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과 대통령과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하여튼 결론은 여당 내에서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보수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키워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대권 주자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으로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결국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본인께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공감받지 못하고 있고 또 본인에게도 부메랑 효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내내 네거티브로 하니까 결국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프게.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이제는 비난을 그만하시고 예. 선의의 경쟁자로 한번 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기 주군의 대들다 폐쇄자 됐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주군이 뭐 대통령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지금 이 글을 또 올린 거고 예. 윤 대통령은 지금 두둔하고 있고 또 인사 추천까지 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지금 당내에서는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네.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흐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컴백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정권 입장에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총선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정권 심판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견에서는 그럼에도 정권에 너무 많은 책임론이 집중되는 것은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레임덕의 걱정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는 프레임이 작동해야만 이 정권이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돌아왔는데 정말 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해버리면 이것은 뭐냐?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으로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반드시 대권 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강력한 이제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홍 시장 입장에서 당을 또 대권 주자가 이끌게 되면은 힘의 균형이 상당히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 입장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또 2년간 당을 이끄는 것은 본인의 정치 가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예. 한동훈 위원장을 좀 배제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어제는 또 이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글도 올렸는데 지금의 당원 100% 룰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만들어져서 당시 친윤 대표를 뽑기 위한 거란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서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요. 홍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죠, 이것도. 당신 100%로 계속 가자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경우에요. 20대 그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근데 그 이후에 혁신위를 세웠습니다. 김용태 전 의원을.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들도 뭐 이해훈 등 어떤 좀 소장파로 꾸렸는데 예. 이게 당내에서 영남 쪽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좌초된 거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혁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어떤 잘못된 비운의 어떤 사태까지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왕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예. 처절하게 혁신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친윤이든 비윤이든 지금 이거 세력을 가지고 어떤 당권 경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 100%로 하든 여론조사를 섞든지 간에 이번 차기 전당대회에서만큼은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분 그리고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도권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으로 네.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 없는 갈등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당을 조금 망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여당 내에서 이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중도층 표심 공략에 좀 외연 확장이 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그렇습니다. 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 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보면은 친윤계 역시 계속 그 홍 시장과 같은 입장을 지금 예. 펴고 있는 상황이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쪽에서 이제 그 비윤. 민심을 제대로 좀 확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 갈등이 근데 이어질 기존의 것 같은데. 룰을 새로운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불리가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 분명하게 바꿈으로써 이득을 보는 측이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거나 그립감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 아마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그렇게 룰을 바꿈으로써 이 당이 국민의힘이 누릴 수 있는 이득도 있지만 사실은 불이익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용산과 상당히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산과의 거리감을 두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싸우는 여당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는 협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상당히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원 100%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선택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와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 여당과 용산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면 예.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총선 패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아 정말 수도권 외연 확장이 중요하구나. 예. 우리가 이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된 당원들이 당원 100%로 하더라도 결국은 여론조사를 가미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만큼의 표심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룰 갖고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지금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주당에서 지금 그 특검 정국을 바로 제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탈표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하게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잡고 가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길 좀 그 주류 쪽에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날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찬성표 던지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의원들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여당 내부에서는 과연 지금 총선이 패배했지만 민심을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어느 정도는 당연히 민주당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 국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핀셋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수술하는 그런 특검이 아닙니다. 온 사방을 예. 다 뒤집는 그런 아주 그 블랙홀처럼 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죠. 이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해서 이 특검을 너무 무턱대고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뜻하지 않은 상당한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이 최상병 특검 문제 혹은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검찰과 공수처로도 사실은 상당히 충분한 부분들입니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대대적인 일을 벌일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특검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까지 유발해서 이 정치권을 엄청난 혼란으로 불어넣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보고 예. 어떻게 보면 당정 간에도 뭐 건강한 관계를 좀 만든다거나 예. 또 대통령의 뭐 어떤 소통 이미지 이런 걸 좀 예. 만들어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이런 야당의 좀 그 특검 전국에까지 좀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맞습니다.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분들은 어차피 야당이 계속해서 이걸 던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당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털 건 좀 털고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국민의힘에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당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원 100%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영남권 지금 현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력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권 경쟁에서 수도권의 비윤 후보들이 이런 네. 룰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나중에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털건 털고 가야 된다는 측면이 저는 이렇게 이어진다, 연계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것은 이미 처음에는 이제 통과시키는 거는 야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표결을 했을 때 이탈표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흐름이다. 이것은 야당의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최상병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또 이 당권 경쟁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단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을 받들어서 그냥 그 수도권 비윤 당권 체제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 미래에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전국은 특검 전국으로 바로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했던,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특검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또 민주당이 민생도 챙긴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 듣고 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얘기도 있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니까 아마 정부에서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대표.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 예. 그것도 요구하지 않겠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당에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검토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예. 단순히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네.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다.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당하고 정부하고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총선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날선 비판을 좀 하셨거든요. 예. 즉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물론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국정 기조인가라는 건 좀 의심이 있어요. 예. 즉 예를 들어 탈원전, 뭐 한미 관계를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한다든지 외교 노선. 예, 또 대북 정책을 좀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기조는 사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좀 받고 있거든요. 다만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예. 또 이종섭 대사 문제 뭐 이런 좀 정무적인 판단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1인당 25만 원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 오히려 물가를 더 폭등시킬 수가 있고요. 또 재정을 어렵게 하면은 그것이 또 금리의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예. 가지로 이 경제 기조, 경제 구조에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인데 이것이 과연 이번 정권 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러한 포퓰리즘 정책까지 국민들이 지지한 것인가? 예. 그것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1인당 25만 원 지원 같은 것은 이제 선거 때도 여당이 반발을 했던 것이고 반대했던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알면서 좀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 도중에 있었던 공약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21대 때 180석 거대 야당에서 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민생은 살리는데 무엇은 기여를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생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모두 발언에서 필요 없이 야당을 자극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니 어차피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정적인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조정하는 과정을 보이면 될 건데 굳이 모두 발언해서 현금성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재명 대표 마약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에 몰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국민의 민생을 두고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현금성과 관련된 것에서 조금 깊은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걷는 건 그대로 걷고 쓰는 걸 아껴 써야지 재정이 건정되는 건데 제대로 걷지 않고 쓰는 걸 아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이 느끼기엔 조금 잘못된 국정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을 좀 더 걷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요구를 민주당이 또 하고 있어서 좀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관련 사항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에 군부를 떼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검찰 때리기에도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윤주진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이화영에게 술을 마시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화영 예. 전 부지사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세를 했고 예.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7일이니까 검찰이 15년 구형을 선고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둬서 본인의 상당한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닦았죠. 이 다음으로서 이제 극복해야 될, 돌파해야 될 바로 리스크가 바로 사법 리스크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1심이 선고가 이제 임박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형이 선고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과정에서 일종의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신저라 하면 즉, 검찰이겠죠. 그렇죠. 이 절차 자체가 정당성이 어긋났다라는 식으로 해서
있어서 결과에 상관없이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당연히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진술로 봐야 된다. 이러한 식의 전략을 펴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이화영 이 분도 사실 결국은 구속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예. 이런 분이 지금 주장하는 말을 과연 고지고대로 믿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의심이 있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 혐의도 뭐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검찰, 윤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신뢰도를 좀 추락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당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보면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사실이 아니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그리고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이 술자리가 검사의 비호 아래 있었냐 없었느냐예요. 그러면 먼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었다면 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적으로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술자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는 왜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냥 이것을 뭐 감사를 요구하지 말고 대검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화영 부지사도 뭐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수원지검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엇갈리게 되면 뭐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대검에서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다. 그래서 밝혀져서 술자리가 있었으면 왜?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강성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